끼직, 끼익.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마른 뼈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비명과도 같았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박 씨의 손톱이 빈 쌀독의 바닥을 긁어대고 있는 소리였다. 손가락 끝은 이미 터져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가 차가운 독이 바닥에 눌어붙어 비릿한 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굶주림이라는 짐승이 그녀의 이성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초가삼간 안에는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맴돌고 있었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저승사자의 입김처럼 그녀의 앙상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박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쌀 한 톨, 아니 쌀겨 한 줌이라도 찾기 위해 바닥이 뚫릴 기세로 독을 긁고 또 긁었으나 손끝에 걸리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와 자신의 말라비틀어진 살가죽뿐이었다. 사흘을 굶은 위장은 이제 고통을 넘어 마치 뱃속에 뜨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한 기이한 자결감을 내뿜으며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긁어모은 것은 쌀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쥐들이 먹다 남긴 쌀 부스러기와 먼지가 뒤섞인 한 줌의 가루였으니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자 남은 목숨의 전부였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한 줌의 가루를 소중히 받쳐 들고는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만이 고여 있었다. 이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정막을 깼으니 탁탁탁 하는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심야에 더욱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험한 날씨에 누가 찾아왔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전에 굵고 낮은 목소리가 문풍지를 때리며 들려왔다. 지나가는 수행자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줄인 배를 채울 공양을 조금만 베풀어 주시지요. 그 목소리는 기운이 없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박 씨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간신히 몸을 추스른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훅 하고 밀려 들어오는 눈보라와 함께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의 몰골은 기이할 정도로 초라하면서도 눈빛만은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승은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박 씨의 시선은 노승의 얼굴이 아닌 그가 내밀고 있는 텅 빈 바로 밥그릇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긁어모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쌀가루 한 줌이 들려 있었고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천둥 같은 갈등이 일어났다. 이것을 주면 나는 죽는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생존 본능이 그녀의 손을 꽉 쥐게 만들었으나 눈앞에선 노승의 앙상한 손목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남편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죽는 순간에도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오. 그 기억은 차가운 현실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떨리는 손을 천천히 펴서 자신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그 한 줌의 가루를 노승의 바로 안으로 털어넣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덜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쌀가루와 먼지가 뒤섞인 희뿌연 가루가 바로 바닥에 떨어지자 바람에 훅 하고 날려갔고 남은 것은 고작해야 입안을 한번 적실 정도의 미미한 양에 불과했으나 그것을 쏟아붓는 박 씨의 손은 숭고한 빛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쌀이 아니라 제 목숨 찌꺼기요나 부디 이것으로라도 요기를 하십시오.
그녀의 말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섞여 있었으니 이는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연한 평온함이었다. 노승은 그 보잘것없는 공약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어떤 감사의 말도 축복의 연불도 외지 않은 채 그저 깊은 눈으로 박 씨를 응시할 뿐이었다. 침묵은 길었고 바람은 거세었으나 노승은 이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마루 끝에 툭 하고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겉면에 흉한 금이 가고 색이 바랜 낡은 박바가지 하나였다. 빈손으로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이 물건을 두고 가겠습니다. 비록 낡았으나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노승의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아스라했다. 박 씨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노승은 뒤를 돌아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하얀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박 씨는 멍하니 열린 문을 바라보다가 들이치는 눈발이 얼굴을 때리는 고통에 정신을 차리고 문을 닫으려 했으나 마루 끝에 놓인 낡은 바가지가 눈에 밟혀 저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으로 돌아온 박 씨는 털썩 주저앉아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쥐고 있던 생명의 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실로 다가오며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뱃속의 허기는 더욱 사납게 날뛰며 그녀의 오장육부를 비틀어 짰다. 그녀는 노승이 주고 간 바가지를 힘없이 만지작거렸는데 그 바가지는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으며 바닥에는 실금까지 가 있어 물조차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였다. 내 팔자와 똑같구나. 금이 가고 낡아빠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니. 박 씨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바가지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따뜻했던 시절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오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죽어간 이웃들의 참혹한 얼굴들 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초가집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으나 박 씨의 몸은 점차 감각을 잃어가며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으니 이는 죽음이 그녀의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음을 의미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바가지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단지 죽기 직전의 환각인지 아니면 실제하는 온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는 이 낡은 바가지가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유품인 양 꼭 끌어안고 웅크린 채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품에 안은 바가지 안에서 찰랑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으나 방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바가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박의 내면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찰기가 느껴지는 액체였으니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비가 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헛것을 만지는 것인가? 그녀는 황급히 부싯돌을 찾아 불을 켜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고 실패한 끝에 겨우 희미한 불씨를 만들어 호롱불을 밝혔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바가지의 안쪽에는 놀랍게도 쌀을 씻은 후에 뽀얀 쌀뜨물 같은 것이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양은 바가지의 절반을 채울 정도였다. 분명히 빈 바가지였고 천장 어디에서도 물이 셀 곳은 없었기에 박 씨는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 기이한 액체를 내려다보았다. 냄새를 맡아보니 구수하면서도 달큰한 갓 지은 밥 냄새와 흡사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여 그녀의 위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죽기 전에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죽자는 심정으로 박 씨는 조심스럽게 바가지를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입술에 닿는 액체는 부드럽고 따스하했으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전신의 혈관을 타고 생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치 수십 그릇의 밥을 농축해 놓은 듯한 든든한 미움과도 같았는데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흐릿했던 눈앞이 맑아지고 굳어있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허겁지겁 바가지에 담긴 물을 모두 마셔버렸고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은 뒤에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바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텅 비었던 바가지 바닥에서 다시금 뽀얀 물이 스르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물은 정확히 바가지의 절반만큼 차오르더니 더 이상 넘치지 않고 찰랑거리는 상태로 멈추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방 안에는 이제 기이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선명한 통증과 함께 이것이 현실임을 자각하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바가지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오열했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운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으로 베푼 그 보잘것없는 선행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신비한 바가지가 가져올 파란만장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하자 며칠 동안 이어지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바가지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죽음 같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기묘한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부터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징을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과부 박 씨는 당장 나와라. 최참봉 어르신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 내년에 몸뚱이라도 팔아야 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악질적인 빚쟁이 마름소작 관리인의 것이었으니 박 씨의 심장은 다시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가지를 치마폭 속에 숨기며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거칠게 다가오고 있었다. 쾅 견화는 굉음과 함께 낡아빠진 살인문이 떨어져 나갔고 흑발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박 씨의 가녀린 어깨를 짓밟았으니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양의 목덜미를 무는 형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신비한 바가지를 어루만지며 안도했던 박 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가지를 치마 속 깊숙이 밀어넣고 웅크렸는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욕설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그녀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내 2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더냐. 최 참봉 어르신께서 인내심이 바닥나셨다. 마을의 소작인들을 쥐어짜기로 악명 높은 마름 중간 관리자 개똥이는 박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일으켜 세웠고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고기 냄새는 며칠을 굶은 박 씨의 비위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박 씨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치마폭에 감춘 바가지가 혹여나 깨질까봐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며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죽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흉년까지 겹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코웃음을 치며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은 쌀독, 장롱, 심지어
아궁이 속까지 훑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말미흥, 저승 가서 내 서방놈한테 달라고 해라. 어르신께서는 오늘 당장 쌀열 가마니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관에 넘겨 관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기 아랫마을 정육점 첩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하셨다. 그는 빈 쌀독을 발로 차 깨뜨려버렸고 그 요란한 파열음은 박 씨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소리와 같았으니 이는 단순히 독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방 안에는 쥐새끼 한 마리 먹을 양식도 없음을 확인한 개똥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일 해 질녘까지다. 그때까지 쌀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년 손목을 묶어서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박 씨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하인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박 씨는 한참을 흐느꼈는데 깨진 독조각에 긁힌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을 더듬어 바가지를 꺼내 들었고 다행히 금강곳 하나 없이 멀쩡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이깟 바가지가 온전한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바가지를 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 순간 바가지 안에서 다시금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가 어젯밤 바닥까지 핥아먹었던 그 바가지 안에는 어느새 뽀얀 쌀뜨물 같은 미움이 다시 가득 차올라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야 한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무언의 위로와도 같았기에 박 씨는 홀린 듯 다시 그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신비한 액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적을 행하였으니 매를 맞아 욱신거리는 어깨의 통증이 가라앉고 공포로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배가 불러오고 정신이 맑아지자 박 씨는 비로소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최참봉이 요구한 쌀열 가마니는 흉년이 든 지금 이 고을 전체를 털어도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양이었다. 그것은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녀를 노비로 삼거나 팔아넘기기 위한 명분에 불과함을 깨달은 박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 덮인 마을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 샹디유이나 다름없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대기에 덮여 방치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조차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흙을 파먹거나 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손톱이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최참봉의 기와집 굴뚝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람결에 실려 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밥 냄새가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잔인하게 희롱하고 있었다. 최참봉은 곳간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도 쌀값을 올리기 위해 매석을 하고 있었고 굶주린 이웃들이 쌀 한 줌을 빌리려 하면 살인적인 이자를 붙여 그들의 논밭과 자식들까지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자신의 배는 바가지 덕분에 불렀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옆집 아이의 힘없는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배가 아파요.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며칠 전 흙을 물에 개어 먹었다가 탈이 난 옆집 순이었다. 박 씨는 자신의 품에 있는 바가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신비한 물은 마셔도 줄어들지 않았고 마실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했으니 어쩌면 이것으로 순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으니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탐욕스러운 최참봉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고, 당장 들이닥쳐 이 바가지를 빼앗아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방문을 걸어 잠그려 했으나 순이 어미에 끊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자 문고리를 잡은 손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남편이 죽어가던 그 밤, 약 한 첩 쓸 수 없어 피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갈등했다. 이 바가지의 기적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내린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담긴 미음을 작은 사발에 옮겨 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바가지에서 미음을 퍼내자마자 바닥에서 다시금 새로운 미음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올라 순식간에 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이었고,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맑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신비의 항아리였다. 박 씨는 결심을 굳힌 듯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사발을 품속에 숨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대낮임에도 마을 길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고 오직 까마귀 떼만이 시신 주위를 맴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어 순인의 집 부엌으로 스며들었고, 다 쓰러져가는 부엌 바닥에 누워있는 순이와 그 곁을 지키며 탈진해 있는 순이 어미를 발견했다. 쉿! 아무 소리 말고 이것을 먹이게. 박 씨가 품에서 따뜻한 미음 사발을 꺼내밀자 순이 어미는 헛것을 본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밥 냄새를 맡고는 미친 듯이 사발을 낚아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다. 아이의 목구멍으로 미음이 넘어가자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가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순이 어미는 박 씨의 발 아래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으나 박 씨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엄지로 입술을 눌러 침묵을 당부했다.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하늘만이 알아야 하네. 만약 소문이 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야. 순이 어미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박 씨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요동치고 있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와 바가지를 확인한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으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뽀얀 미음이 나오던 바가지 안에서 이번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솟아올라 김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미음이 아니라 온전한 쌀밥으로 변한 바가지를 보며 박 씨는 깨달았다. 이 바가지는 주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하는 물건이구나.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냈더니 그 보답으로 더 귀한 것을 내어주는구나.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순이의 살아난 얼굴과 최참봉 집에서 흘러나오던 기름진 냄새, 그리고 자신의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한 쌀밥 가득한 바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내일이면 최참봉의 하인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하면 끌려가게 될 터였다. 이 바가지에서 쌀이 나온다 한들 하룻밤 사이에 10 가마니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혼자 배불리 먹고 살아남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바가지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장하게 꿇어 앉았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 미천한 여인에게 내리신 이 기적이 단지 저 혼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일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이 마을에 굶주린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밤을 지켜주소서.
박 씨는 밤의 어둠을 틈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이불을 찢어 작은 주머니들을 만들었고 바가지에서 솟아나는 쌀밥을 주먹밥으로 뭉쳐 그 안에 담기 시작했다.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칼바람이 불고 있었고 곳곳에는 최참봉이 풀어놓은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고 있었으나 박 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탐욕에 맞서는 그녀만의 조용하고도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밤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며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개똥이의 신복이자 코가 예민하기로 소문난 족제비였으니 놈의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사각, 사각. 눈 밟는 소리조차 죄스러워 숨을 죽여야만 하는 밤. 박 씨의 그림자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마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품속에는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주먹밥이 담긴 보찜이 들려 있었는데 그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다 썩어가는 문짝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촌장댁의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보찜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어르신, 부디 이것으로 기력을 차리십시오. 누가 주었느냐 묻지 마시고 그저 하늘이 내린 밥이라 여기소서.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멈추고 이내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박 씨의 입계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다. 죽음의 신이 낫을 휘두르며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이 참혹한 전장에서 박 씨는 신비한 바가지라는 방패를 들고 홀로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사나 다름없었다. 박 씨가 발길을 옮길 때마다 바가지의 신비는 더욱 기묘한 양상을 띠었으니 그녀가 나라는 존재를 잊고 오로지 남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걸음을 재촉할 때면 치마폭에 감춘 바가지가 스스로 열을 내며 묵직해지는 것이었다. 반면 혹여나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나 남은 밥을 내일 아침 내 끼니로 삼아야겠다는 사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바가지는 차갑게 식으며 그 무게가 가벼워지곤 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박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는 이 기이한 물건이 단순한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엄중한 잣대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아래 부모를 잃고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서로의 천에 의지에 떨고 있는 고아남매를 발견했을 때 박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주저없이 남은 주먹밥을 모두 꺼내 아이들의 언손에 쥐어주었고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배가 부른 듯한 환희를 느꼈다. 바로 그 순간 텅 비었던 그녀의 보찜 속 바가지에서 다시금 쌀이 쏟아지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려왔으니 이는 하늘이 그녀의 무소유, 우쇼유 정신에 보내는 찬사였다. 그러나 어둠 속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탐욕의 눈이 먼 짐승의 눈빛이 그녀의 뒤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최참봉의 사냥개나 다름없는 족제비는 박 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는데 그의 코는 십리 밖에 밤냄새도 맡는다는 소문이 하은이 아님을 증명하듯 박 씨가 흘리고 다니는 미세한 밥 향기를 놓치지 않았다. 족제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보찜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하얀 쌀밥 덩어리들. 그리고 그것을 굶주린 이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뿌리고 다니는 기행. 이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족제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도출되었다. 도둑년이다 전현이 최참봉 어르신의 곶간을 털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귀한 쌀밥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차원을 넘어 큰 공을 세워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였다. 그는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쏜살같이 최참봉의 기와집으로 내달렸다. 최참봉의 사랑방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화로가 벌겋게 달아올라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기름진 고기, 안주와 좋은 술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최참봉은 비단 이불에 기대어 곤방대를 물고 있었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바닥에 머리를 찢는 족제비의 보고를 듣고는 눈을 부라리며 일어났다. 뭐라? 그 빌어먹을 과부 년이 쌀밥을 뿌리고 다녀 내 놈이 추위에 미쳐 헛것을 본 개냐. 최참봉의 고함에 족제비는 손을 비비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 쌀 아래 윤기가 어르신 밥상에 올라오는 2000쌀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르신 곶간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훔쳐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쥐뿔도 없는 년이 어디서 쌀이 나서 적선을 한단 말입니까? 최참봉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그의 곶간에는 쥐 한 마리 들어갈 구멍도 없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과부의 집에서 쌀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고을에서 쌀밥을 먹는 놈이 있다니. 그것도 내 돈을 떼어먹은 년이 말이야. 최참봉은 곤방대를 재떨이에 내리치며 서슬 퍼럼 명령을 내렸다. 당장 관에 연통을 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포졸들을 대동하여 그년의 집을 덮칠 것이다. 쌀 한 톨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을 증거 삼아 절도죄로 다스려 곤장을 치고 그년의 전 재산과 몸뚱이를 몰수하여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족제비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물러갔고 최참봉은 술잔을 비우며 생각에 잠겼다. 흉년이 길어질수록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고 그는 이 기회에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를 모조리 긁어모을 심산이었다. 그런 그에게 박 씨의 존재는 눈엣가시였으나 이제 그녀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재산까지 뺏을 명분이 생긴 셈이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나 이 마을에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던 닭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나 그녀의 가슴속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충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가지는 다시금 빈 상태로 돌아가 있었으나 박 씨는 이제 그 사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가지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 아랫목 깊숙한 곳에 숨기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밤 10명이 넘는 이웃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평온함도 잠시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해가 뜨기도 전에 들이닥친 것이다. 내 인연 썩 나오지 못할까? 쾅! 하고 문이 부서지며 들이닥친 것은 최참봉의 사주를 받은 포졸들과 족제비, 그리고 개똥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오랏줄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박 씨는 당황하지 않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났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족제비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킁킁거리더니 아랫목 이불을 들추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 몇 덩이, 박 씨가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지나가는 거린에게 주려고 따로 챙겨둔 것들을 찾아내어 높이 쳐들었다.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인연이 훔친 쌀로 만든 밥입니다. 포졸들은 주먹밥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고
하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지시겨졌다. 그 모습을 본 박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것이 어떤 쌀인데 함부로 짓밟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녀의 일갈에 잠시 움찔했던 포졸들은 곧바로 박 씨의 뺨을 올려붙였다. 어디서 도둑년이 큰 소리야. 관에 가서 사또 앞에서 이실 찍고 하거라. 박 씨는 오랏줄에 묶여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내다보았으나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어젯밤 박 씨에게 주먹밥을 받았던 촌장댁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나왔다. 이보게들, 저 여인은 도둑이 아니야.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라고. 하지만 개똥이는 노인을 거칠게 밀쳐버리며 비웃었다. 노망난 늙은이, 쌀밥 얻어먹고 헛소리하는군. 전현이 그 쌀을 어디서 났겠소? 하늘에서 떨어졌겠소? 땅에서 솟았겠소? 다 우리 주인님 곳간에서 훔쳐낸 작물, 장우이란 말이오. 개똥이의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다. 가난한 과부가 하얀 쌀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흙바닥에 넘어진 노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꾹 참고 고개를 들어 최참봉의 하인들을 노려보았다. 내 죄가 있다면 가난한 것이 죄요.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 죄일 뿐이다. 나는 쌀을 훔치지 않았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서늘한 기백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족제비가 박 씨의 집 안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낡은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이건 뭡니까?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싸매 두었던데. 족제비가 바가지를 흔들자 박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졌다. 그것만은 뺏겨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 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생명 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손대지 마라. 내 남편의 유품이다. 박 씨가 절규하며 몸을 날렸으나 포졸들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 족제비는 킬킬거리며 바가지를 자신의 허리춤에 찼다. 유품 흥, 관에 가서 증거품으로 조사해보면 알겠지. 이 안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져 있는지 누가 아나.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바가지에서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들어간 바가지가 과연 작동할 것인가? 아니,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더러운 마음으로는 쌀 한 톨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저들이 바가지의 비밀을 알아채고 악용하려 든다면 박 씨는 결심했다. 관아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바가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녀가 끌려가는 길 뒤로 짓밟힌 쌀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 씨는 형틀이 놓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는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형암 원님과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참봉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회인 박 씨는 듣거라. 네가 흉년에 쌀을 훔쳐 사사로이 난동을 부리고 인심을 현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형암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최참봉은 옆에서 부채를 살랑거리며 거드름을 피웠다. 사또, 긴 말할 것 없이 곤장을 쳐서 자복을 받으시지요. 제 곳간에 쌀가마니 술을 세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박 씨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최후의 도박을 걸기로 했다. 자신의 목숨과 신비한 바가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건 일생일대의 승부수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형틀을 대령하라. 저 요망한 곳에 주리를 틀어 훔친 쌀을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하게 만들 것이다.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육모방망이를 든 나졸들이 박씨의 사지를 붙들고 형틀 위에 올가매기 시작했으니 그 살벌한 기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다루는 듯 거칠기 짝이 없었다. 박씨의 가녀린 정강이뼈 사이로 단단한 주리틀이 끼워졌고 나졸들이 힘을 주어 비틀기 시작하자 우두득 하는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관아마당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박씨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으나 이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형암과 최참봉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참봉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곁에 있던 족제비는 그러게 진작 바른대로 말했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냐라며 이죽거렸다. 형암이 다시금 호통쳤다. 내 인연 증거가 명백하고 증인이 차고 넘치거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최참봉댁 곳간 장부를 대조해보니 정확히 쌀열 가마니가 비어있었다. 네가 밤마다 뿌리고 다닌 그 쌀이 훔친 작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고통으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박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입을 열었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삿도, 소인이 훔친 것이라면 그 쌀에는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소인이 나누어준 쌀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그 주인은 오로지 굶주린 백성들 뿐이옵니다. 최 참봉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전년이 끝까지 요설 야오슈구어로 삿도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하늘에서 쌀이 내려 내년이 무슨 신선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봐라. 더 세게 비틀어라. 나졸들이 주리에 힘을 더하려던 찰나 박씨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토해내듯 외쳤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족제비 허리춤에 차고 있는 저 낡은 바가지. 저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형암은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떴다. 족제비는 당황하여 허리춤을 감싸 쥐었으나 형암의 눈짓을 받은 이방이 다가와 족제비에게서 바가지를 빼앗아 형암 앞 탁자에 올려놓았다. 겉보기에는 금이 가고 때가 묻은 쓰레기 더미에 굴러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볼품없는 바가지였다. 형암이 코웃음을 쳤다. 이따위 썩은 바가지가 증거라니. 내년이 고신 고문을 당하더니 실성을 한 개로구나. 그러자 박씨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삿도, 부디 소인의 포박을 잠시만 풀어주시고 그 바가지에 손을 대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저 바가지에서 쌀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인은 쌀 도둑에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쌀이 나온다면 그것은 최참봉의 쌀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좌이니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여자가 미친 게 분명해. 아니야. 어젯밤에 쌀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어. 뭔가 곡절이 있는 게야. 민심이 술렁이자 형암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호기심과 더불어 이 기이한 재판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목숨을 건 청인이 들어주마. 허나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내 손으로 내 목을 칠 것이다. 포박이 풀리자 박씨는 피가 통하지 않아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절뚝거리며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최참봉과 족제비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빈 바가지에서 쌀이 나온다고 걔가 웃을 일이로군. 박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순이, 촌장 영감, 고아 남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부처님, 천지 신명님, 이 미천한 목숨은 어찌 되어도 좋으나 부디 저 불쌍한 이웃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생명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사로운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타인을 향한 거룩한 연민만이 차올랐을 때 그녀의 손끝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우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바가지 안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형암은 놀라서 턱을 떨어뜨렸고 최참봉의 눈은 튀어나갈 듯 커졌다. 촤악!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주먹만 한 바가지 안에서 하얀 쌀알들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찔끔거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나온 쌀은 순식간에 탁자를 뒤덮고 바닥으로 흘러넘쳐 관아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기적이다, 부처님이 오셨다. 쌀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 박 씨의 무릎을 덮고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 쌀알 하나하나는 갓 도정한 듯 윤기가 흐르고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으니 이는 세상의 곡식이 아니었다. 형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장엄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조화란 말인가. 그때 탐욕에 눈이 뒤집힌 최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들었다. 저건 내 쌀이야. 내 곳간에서 훔쳐간 쌀이 저기서 나오는 거야. 다 내 거다. 그는 미친 듯이 쌀 무더기 속으로 몸을 던져 쌀을 움켜쥐고 자신의 주머니와 소매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족제비와 개똥이도 덩달아 달려들어 쌀을 퍼담기에 바빴다. 박 씨는 그들을 막지 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아니 저주가 일어났다. 최참봉이 품에 안은 쌀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색으로 변하더니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운 모래와 썩은 재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쌀이. 최참봉이 입안 가득 쑤셔 넣었던 쌀도 모래로 변해 입안을 찢어 놓았고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모래를 뱉어내며 대굴대굴 굴었다. 족제비와 개똥이가 훔친 쌀 역시 쥐똥이나 썩은 벌레로 변해버렸고 그들은 기겁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쌀무더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반면 구경하던 굶주린 백성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쌀을 한 줌 쥐자 그들의 손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로운 쌀밥으로 남아있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온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탐욕으로 다가온 자에게는 심판의 재가 되는 이 기막힌 광경 앞에서 형암은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다. 과연 하늘의 뜻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요술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이로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박 씨의 주변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빛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재와 모래를 뒤집어 쓴 최참봉 일당이 흉측한 몰골로 널브러져 있었다. 형암은 엄숙한 표정으로 윗자리로 돌아가 의관을 정지하고 징글 3번 울렸다. 징징징.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박 씨의 거친 숨소리와 최참봉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죄인 최가는 듣거라. 너는 그동안 선량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고리대로 배를 불렸으며 이제는 하늘이 내린 기적마저 탐하여 누명을 씌우려 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터 내 손에 닿은 쌀이 재로 변한 것은 네 마음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음을 하늘이 증명한 것이다. 최참봉은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형암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물론 네 재산은 모두 몰수할 것이다. 허나 그것으로 네 죄가 씻기지는 않을 것이다. 형암은 박 씨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 부인, 그대는 일어나시오. 그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내 그대를 죄인으로 오인하여 고초를 겪게 했으니 내 관직을 걸고 사죄하리다. 형암이 단 아래로 내려와 박 씨의 손을 잡으려 하자 박 씨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렸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배고픈 이웃들이 눈에 밟혔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겸손한 말에 백성들은 만세 박씨, 부인 만세어를 외치며 환호했다. 바가지에서는 여전히 쌀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세가 부드러워져 마치 어머니의 젖줄처럼 온화하게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최참봉의 악행에 대한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암은 포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최참봉과 그 하인들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최가의 곳간을 열어 장부를 조사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은 논밭문서를 찾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최참봉을 끌고 가자 그는 모래가 묻은 입으로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권선징각, 튠산챙 이의 현장이었다. 박 씨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바가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문득 군중 속에서 낯익은 낡은 장삼 자락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던 그 노승이었다. 박 씨는 놀라 소리치려 했으나 노승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다시금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 속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관아의 마당에 쏟아진 쌀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으니 형암은 즉시 그 쌀을 풀어 고을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을 내렸다. 박 씨의 낡은 바가지에서 시작된 기적은 칠흑 같던 절망의 겨울을 밀어내고 고을 전체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봄바람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은 시신이 즐비하고 까마귀 떼만이 맴돌던 흉흉한 거리는 이제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진동하는 활기찬 마을로 변모하였다. 참봉의 곳간이 열리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전담 문서들이 주인에게 돌아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눈물을 흘렸고 그 환호성은 산천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생불산 부처님이라 칭송받으며 비단옷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권유받았으나 그녀는 그 모든 호의를 정중히 물리치고 여전히 자신의 낡은 초가삼간으로 돌아가기를 고집하였다.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최참봉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늘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을 뿐이오니 이 바가지가 베푸는 밥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그녀의 청빈한 태도에 형암은 더욱 감복하여 친필로 의로운 여인이라는 현판을 내려 그녀의 집 대문에 걸게 하였으나 박 씨에게 가장 큰 상은 현판이나 재물이 아니라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옆집 순이가 아주머니하고 부르며 뛰어와 품에 안기는 그 따뜻한 천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신비한 바가지는 여전히 쌀을 내어주었으나 박 씨는 그것을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고을에 병들거나 의탁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구휼미로만 사용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펴지고 더 이상 굶주리는 이가 없어지자 바가지에서 나오는 쌀의 양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쌀이 어느 날은 시냇물처럼 흐르더니 보릿고개가 완전히 물러가고 첫 수확을 앞둔 시점이 되자 바가지는 더 이상 쌀을 내놓지 않고 평범한 박바가지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으나 박 씨는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하늘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당연한 이치이지. 공짜 밥에 길들여지면 사람의 손발이 썩는 법이니까. 그날 밤, 박 씨는 텅 빈 바가지를 깨끗이 닦아 마루에 올려놓고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눈이 내리는 벌판에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노승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낡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서는 1000개의 태양이 비추는 듯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 씨는 반가움에 달려가 노승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 덕분에 저와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바가지에 어떤 도수를 부리셨기에 쌀이 나온 것입니까?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 씨를 일으켜 세웠다. 보살님, 고개를 드십시오. 그 바가지에는 아무런 도술도 없었습니다. 쌀을 만들어낸 것은 나의 바가지가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박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노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날 밤, 보살님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쌀가루를 내게 주었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자비심 때문에 스스로 굶어 죽기를 각오한 것이지요. 우주에는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어 비운 자만이 채울 수 있고 버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노승은 허공을 가리켰다. 보살님이 긁어모은 그 한 줌의 피 묻은 쌀가루가 씨앗이 되어 굶주린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는 거대한 쌀 무더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최참봉이 만졌을 때 쌀이 재로 변한 것을 보셨지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탐욕이라는 불길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가지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기적의 실체는 바로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 징청이었습니다. 노승의 말씀은 박 씨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다. 이제 세상이 평온을 되찾았으니 바가지의 소임도 끝난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 청정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쌀보다 더 귀한 자비의 양식을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노승은 합장을 하고는 서서히 금빛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박 씨는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들이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 씨는 마루에 놓인 낡은 바가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색이 바랜 볼품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 씨에게 그 바가지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성물 물건이었다. 그녀는 바가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안방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쌀이 쏟아지던 기적은 사라졌지만 그녀에게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곡식을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고 그녀의 집은 언제나 배고픈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다. 세월은 유수 류슈이와 같이 흘러 박 씨의 검은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주름살이 깊어졌다. 최참봉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비가 되어 비참한 말로를 걷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족제비와 개똥이 역시 뿔뿔이 흩어져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반면 박 씨가 살린 순이는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 박 씨를 친할머니처럼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서로 앞다투어 그녀를 봉양하려 했으니
그녀의 말년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박 씨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방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바가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 저 낡은 바가지는 왜 버리지 않고 저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건가요? 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바가지를 내려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단다. 저것은 황금보다 더 귀한 요술 바가지란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우와, 저기서 황금이 나와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란다. 저 바가지에서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지. 바로 나를 비우고 남을 채우는 마음이란다. 너희들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길 때면 이 텅 빈 바가지를 들여다보렴. 비어 있어야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아이들은 아직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 씨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방 안에는 은은한 밭꽃 향기가 가득했고 선반 위에 낡은 바가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졌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세상을 구한 어머니, 여기 잠들다. 훗날 사람들은 흉년이 들거나 살기가 팍팍해질 때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으니 그 마을은 대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명당이 되었다. 비록 신비한 쌀 바가지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박 씨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쌀독으로 남아 대대손손 이어졌다. 빈 바가지가 가르쳐준 진리, 즉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마음이 가장 높이 쌓인다는 교훈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흐르고 또 흘렀다.